안녕하세요. 부캐치북입니다. 이번에는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제5장 단백질 강박증을 버려라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룩말이 기린의 젖을 먹고 자라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말의 젖을 먹고 자라는 강아지를 본 적이 있는가? 사슴의 젖을 먹고 자라는 고양이를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암소의 젖을 먹고 자란 인간을 본 적이 있는가? 앞에 세 가지는 보지 못했지만 뒤에 한 가지는 보았을 것이다. 단백질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위험하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에 관하여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다. 단백질은 어디에서 얻습니까? 라는 것이 그것이다. 현대인들은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충분히 섭취하느냐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느냐이다. 몸에 단백질이 너무 많으면 부족할 때보다 더 위험하다. 이것은 당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주제일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많이 당신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팩트인지 나는 잘 알고 있다. 어떤 전문가는 단백질이 많을수록 좋다고 하고 어떤 전문가들은 과도한 단백질은 매우 위험하다고 저마다의 논리를 펼친다. 한쪽에서는 학계가 인정하는 권위자가 아주 확신하는 태도로 단백질에 대해 자기의 주장을 말한다. 다른 한쪽에서도 똑같이 권위 있는 전문가가 첫 번째 사람과 정반대되는 의견을 확신 있는 태도로 말한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 처해 보았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서로 다르게 주장한다. 숫자, 통계 등의 증거들을 들이대며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여러분들은 마치 테니스 게임의 공을 볼 때처럼 양쪽으로 번갈아가며 눈길을 돌린다. 세상에 너무도 무수히 많은 일들이 우리를 혼란에 빠뜨린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은 당연히 하비 다이몬드 씨, 당신도 그 전문가들처럼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것이다. 좋은 질문이다. 내가 당신이라도 분명히 그 질문을 했을 것이다. 아마도 다른 점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의도는 당신에게 내 이론을 따르라고 설득하려는 것도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서 당신을 다시 교육시키려는 것도 아니다. 단백질이라는 주제에 관해 명확히 이해하려면 내가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 당신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연구와 실험이 필요할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더 이상 논쟁을 일삼는 전문가들에게 의지할 필요 없이 당신 혼자이므로도 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다. 진실은 항상 남의 지식을 습득하기만 하는 자의 것이 아니다. 진실은 지식을 습득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깨닫는 자의 것이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다. 현학적이고 상업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상식과 본능과 자연의 법칙에 기초해서 판단하기를 부탁한다. 나는 여러분의 내재적인 능력에 호소할 것이다. 이 장이 끝날 때쯤에는 당신은 기존의 지식이 모두 잘못된 지식이었음을 알고 뉘우칠 것이다. 프라이 박사, 빅토러스 쿨빈스카스, 허버트 쉘턴 박사 등의 자연위생학자들의 저술한 수많은 책들에 이미 언급되어 있다. 그들은 고단백질의 섭취가 비만, 심장병, 고혈압, 암, 관절염, 골다공증, 통풍, 위궤양 및 다른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말한다. 나는 다른 상업적인 학자들처럼 현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기만할 생각은 없다. 다만 단백질이 사람의 체중과 에너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만 진실을 말하고 싶다. 단백질은 모든 음식 중에서 가장 복잡한 물질이다. 그것은 체내에서 소화 흡수하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 또한 가장 복잡하다. 몸이 분해하기 쉬운 가장 단순한 음식은 과일이고 가장 어려운 것은 단백질이다. 단백질이 많은 음식은 다른 어떤 음식보다 소화 과정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과일을 제외한 일반적인 음식이
위장과 소장과 대장을 모두 거쳐 몸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가는 데는 평균 25에서 30시간이 소요된다. 육류를 먹으면 그 시간은 2배 이상 걸린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더 많은 단백질을 먹으면 독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등의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에너지가 그만큼 더 줄어든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기 때문이다. 회사 일로 에너지를 소진한 나머지 집에 오자마자 소파에 드러눕는 남편이라면 어찌 아내를 위해 청소며 설거지를 도와줄 수 있겠는가. 우리 인간의 몸은 그렇게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지 않다는 확실하고 명백한 사실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인간의 몸은 단백질 노폐물의 70%를 재활용한다. 또한 인간의 몸은 하루에 23g 정도의 단백질을 소비한다. 얼굴, 소변, 머리, 때로 벗겨지는 피부와 호흡 등을 통해서 없어진다. 하루 23g의 자연 감소분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는 한 달에 680g 정도의 단백질을 먹기만 하면 충분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먹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먹는다. 단백질 하루 권장 섭취량은 56g인데 이 수치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실제 필요한 양보다 2배가량 많이 설정한 수치다. 그렇기 때문에 권장 섭취량을 채워 섭취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필요량을 초과하게 된다. 영양분을 필요 이상 섭취하면 우리 몸은 사용하고 남은 것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한다. 당연히 몸에 무거운 부담을 지우게 된다. 이렇게 되면 체중 감소에 필요한 소중한 에너지를 다른 곳에 소모할 수밖에 없다. 2리터들이 용기에는 오로지 2리터만 담을 수 있다. 10리터의 물을 그 용기에 부으면 2리터가 넘는 나머지 물은 모두 넘치게 된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일단 하루 필요량인 23g이 맞춰지면 그걸로 끝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다. 초과된 단백질은 우리에게서 에너지를 뺏어갈 뿐만 아니라 독성 노폐물의 형태로 인체의 어딘가에 저장된다. 따라서 그 노폐물을 제거할 에너지가 생길 때까지 체중을 늘린다. 그러나 그 다음날 처리해야 할 또 다른 초과 단백질이 들어오면 상태는 더욱 악화된다. 실제로 단백질은 음식물의 다른 어떤 성분보다 더 중요하지도 않고 덜 중요하지도 않다. 우리는 단백질이 다른 영양분보다 더 중요하다고 교육받아 왔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모든 성분들은 각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만약에 당신에게 선택권을 준다고 치자. 만약 당신이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포기하겠는가? 심장인가 뇌인가? 음식도 마찬가지이다. 전형적인 식사를 구성하는 음식물의 성분들은 언제나 똑같다. 비타민, 미네랄, 탄수화물, 지방산, 아미노산, 그리고 수많은 성분들이 있다. 이들은 모두가 중요하다. 이들은 모두가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용된다. 하나를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유기체의 생리학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우둔한 발상이다. 지구 위의 공기는 산소 21%, 질소 78%, 기타 1%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산소가 30%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 아마도 지구상에 살아있는 동물은 없을 것이다. 당신도 나도 죽는다. 만약에 당신의 밥상이 단백질 21%, 탄수화물 78%, 미네랄 1%로 구성되어 있는데 갑자기 단백질이 갑자기 30%가 된다면 당신은 죽지는 않는다. 그러나 온갖 비만과 병에 시달릴 것이다.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당신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당신의 몸은 당신을 살리기 위해 발버둥 치기 시작한다. 무엇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균형이 깨졌다는 증거다. 단백질에 대해 어떤 논란의 중심이 있는 것이 바로 육류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육류를 단백질의 가장 이상적인 원천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동물의 단백질이 식물의 단백질보다 인간의 몸에 더 좋다고 생각한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 먹는 동물 중 하나가 소다. 전 세계 소 사유 두수는 무려 10억여 마리고 미국의 경우 9,40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그러니까 약 1억 마리의 소가 미국인의 식탁에 오르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는 말이다. 미국인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은 무려 99kg이다. 소는 인간의 단백질 섭취를 위해 소비된다. 그것은 엄청난 양이다. 체력 보강이 그 이유다. 그것이 인간이 고기를 먹는 첫 번째 이유다. 정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보자. 지구상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끼리라고 말할 것이다. 실제로 뛰어난 힘과 지구력으로 수세기 동안 세상에서 살아남은 힘센 동물은 무엇일까? 코끼리, 소, 말, 노새, 낙타, 물소 등이다. 그들은 무엇을 먹는가? 그들은 거의 대부분 식물을 먹는다. 고릴라는 생리학적으로 사람과 닮았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세다. 크기는 사람의 3배 정도 되지만 힘은 사람의 30배 정도로 세다. 하얀 등 고릴라는 100kg의 사람을 한 손으로 가볍게 들어 올려 던질 수 있다. 인간의 유전자와 98%가 일치한다는 이 동물은 무엇을 먹는가? 유전자가 인간과 2%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이 동물이 먹는 것은 무엇인가? 과일과 채소다. 고릴라는 엄청난 양의 과일을 먹는 야생동물이다. 과일이 풍성한 시기에는 과일이 다 떨어질 때까지 다른 음식들을 먹지 않는다. 몸이 튼튼해지기 위해서 고기를 먹어야 한다면 이 힘센 동물들을 생각해보자. 우리가 그동안 들어온 모든 정보와 의견들은 당분간 잊어보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들은 완벽한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 소고기를 먹지만 그 소들은 단백질을 형성하기 위해 무엇을 먹는가 말이다. 고기가 아니다. 풀이다. 오늘도 풀을 먹고 내일도 풀을 먹는다. 재미있지 않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오랫동안 우리는 고기를 먹어야 튼튼해진다는 교육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렇게 상식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정반대의 의견이 버젓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단백질을 먹는다고 단백질이 생기지는 않는다. 이제 당신은 육식에 관한 모든 질문 중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문제를 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무엇인가 하면 단백질을 먹는다고 몸에서 단백질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이다. 그렇다. 바로 읽었다. 단백질은 음식의 아미노산으로부터 만들어진다. 단백질이 단백질로부터 만들어지는 길은 그 음식 안에 있는 아미노산이 인체 내에서 얼마나 잘 활용되는가에 있다. 한 조각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먹으면 그것이 몸에서 단백질이 될 거라는 생각은 터무니없다. 동물의 단백질은 동물의 단백질이지 인간의 단백질이 아니다. 단백질 문제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아미노산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몸은 단백질을 단백질 상태 그대로 이용하거나 흡수할 수 없다. 단백질은 먼저 소화되어 그 성분인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 아미노산을 사용해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음식물에 있는 단백질의 최종 가치는 그 아미노산에 달려있다. 필수적인 성분은 아미노산이다. 그런데 이 모든 필수 아미노산은 식물에서 온다. 동물은 단백질의 원천인 8개의 필수 아미노산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그것들을 합성하거나 만들어낼 힘은 없다. 식물은 공기와 흙과 물로부터 아미노산을 합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식물을 먹거나 식물을 먹은 동물을 잡아먹음으로써만 이 단백질의 재료를 얻을 수 있다. 동물과 인간이 식물로부터 얻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은 없다. 코끼리나 들소처럼 힘이 센 동물들은 식물의 생명을 먹음으로써 섭취한 풍부한 아미노산으로 단백질을 만든다. 육식 동물들도 위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다른 육식 동물을 먹지 않는다. 사자를 잡아먹는 호랑이는 없다. 하이에나와 사자가 초원에서 결투한 다음 그 승자가 패자의 시체를 먹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은 본능적으로 식물을 먹는 동물들을 먹는다. 아미노산은 23가지 종류가 있다. 모두가 우리 몸에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중 15종은 우리 몸이 스스로 합성할 수 있고 나머지 8종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만 얻어야만 한다. 그래서 이 8종만 필수 아미노산이라 불린다. 과일, 채소, 견과류, 씨앗류 등을 정기적으로 먹으면 다른 포유동물과 마찬가지로 고기를 먹지 않고도 필요한 모든 아미노산을 얻게 된다. 사실은 억지로 노력하지 않는 한 우리는 단백질 결핍에 걸릴 수가 없다. 당신은 단백질 결핍된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단백질 결핍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나 또한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기아 상태가 아니라면 단백질 결핍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이제 아미노산의 문제를 혼동하지 않길 바란다. 식사 때마다 또는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먹어야 한다는 그 모든 말들은 순전히 상업적 술수에 불과하다. 이 문제가 이 책에서 가장 논쟁거리가 되는 주제라는 점도 나도 인정한다. 매 끼니마다 8종의 필수 아미노산을 먹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믿음은 오랫동안 영양학계의 원칙처럼 여겨져 왔다. 그 상업적 논리 뒤에는 육류업계와 식품업계와 제약업계가 있다. 그리고 그들이 제공하는 연구비를 받고 그들의 입맛에 맞추어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하얀 가운의 전문가들이 있다. 과수원 주인과 채소가게 주인이 어떻게 광고나 홍보를 하고 연구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겠는가 말이다. 단백질은 아주 중요해서 고기나 소시지를 충분히 먹거나 분말, 액상 또는 정제 형태의 영양제를 따로 챙겨 먹어야 한다는 논리는 그럴싸한 가짜 상식일 뿐임을 명백하게 입증해주는 강력한 증거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프란시스 무어 라페의 작은 행성을 위한 다이어트와 같은 좋은 의도를 가진 책들은 고기를 덜 소비하도록 사람들을 납득시켰다. 또한 아미노산에 대한 인간의 강박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도 증명했다. 나에게도 고기와 유제품의 섭취를 줄인 다음 단백질이 결핍될 것을 우려하는 수천 명이 찾아왔다. 나는 그들의 두려움을 진정시켜줘야 했다. 나는 또한 내가 상담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식사 때마다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오히려 살을 찌우고 질병을 만든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람들은 너무 많은 농축 음식을 먹는다. 위에 언급한 프란시스 무어 라페의 말을 빌리자면 나는 지나치게 정확하려고 노력했다. 당연히 의사들과 영양학자들을 만족시키고 과학적인 비난을 벗어나려고 실수를 범했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 이제 우리는 단백질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단백질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며 본인의 잘못을 나중에서야 시인했다.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자의 말이 진실에 가깝다. 인간은 단백질을 얻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는 유일한 동물이다. 자연의 어떤 동물도 필수 아미노산을 얻기 위해 서로 다른 음식을 섞어 먹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왜 이것을 이렇게 복잡한 문제로 만든 것일까? 인간은 왜 자연의 법칙을 이상 야릇하게 비틀어 놓았을까? 오랫동안 믿어왔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그것이 진실이 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로버트 바라니는 귀의 내부 활동과 몸의 균형 장치를 연결시킨 이론으로 1914년 생리학과 의학 부분에서 노벨상을 받았다. 그러나 1983년 12월에 우주선에서의 실험으로 그의 이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전 세계 유명 대학이 그의 이론을 가르쳤지만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 단번에 증명되었다. 거의 70년 동안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얼토당토 않는 오류였던 것이다. 노벨상 수상자의
과학 이론이 가짜라니. 단백질에 대한 나의 신념을 지지하는 수많은 이론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기억해 주길 바란다.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수십 년 동안 진실이라고 믿었던 노벨상 수상 이론이 단 하나의 실험에 의해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음을 기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진실은 그것이 수용되기 전에 오랫동안 거부되는 경향이 있다. 그 새로운 진실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다. 그러나 조사도 해보지 않고 비난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마시길 바란다. 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실천에 옮겨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평생 동안 이런 식으로 음식을 먹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단백질 문제가 없었다. 앞에서 언급했던 장수촌들인 빌카밤바와 훈자 사람들은 서양인에 비해 아주 적은 양의 단백질을 먹었지만 단백질 결핍은 전혀 없었다. 당연히 비만도 질병도 없었다. 그들은 남녀 구별 없이 거의 100세까지 살았다. 우리 몸이 음식으로 얻어야 하는 아미노산은 8종류다. 이들 대부분은 일반적인 과일과 채소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몸에서 생성되지 않는 필수 아미노산들을 함유한 과일과 채소도 물론 많다. 당근, 바나나, 양배추, 배추, 옥수수, 오이, 가지, 케일, 완두콩, 감자, 여름호박, 고구마, 토마토 등이다. 모든 견과류, 해바라기 씨앗, 깨, 땅콩, 그리고 콩류에도 8종의 필수 아미노산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 식물에 있는 아미노산이 육류에 있는 아미노산보다 훨씬 몸에 좋다는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나는 지금 모든 사람들을 채식주의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라고 충고하고 싶다. 위대한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채식주의자의 삶에 대한 태도가 인간 전체에 가장 유익한 영향을 미쳤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은 강력한 나의 의견이다. 여러분은 이제서야 내가 채식주의자라는 사실을 짐작했을 것이다. 나는 식탁 위에 과일과 채소를 올려놓는 것이 골고루 음식에 비해 훨씬 간편하다는 사실을 오래전에 터득했다. 요리를 하느라 법석을 떨 필요가 없다. 설거지 당번을 정하느라 다툴 필요도 없다. 당신이 미니멀리스트로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음식을 바꾸어 보라고 강하게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에 흥미없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강요하고 싶지는 않다. 여전히 고기를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다. 고기만 빼고 무엇이든 먹어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채식주의자들도 많다. 그들 중 일부는 내가 알고 있는 일부 합리적인 육식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들은 이른바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 모두를 존경한다. 동물의 시체를 먹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들을 존경한다. 도살업체에게 동물을 살해한 다음 그것의 일부를 포장해달라고 부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들을 존경한다. 그들은 나의 친구들이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고기를 먹지 않는 대신 빵과 라면과 피자를 먹는 뚱뚱한 채식주의자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 대신 설탕이 듬뿍 들어간 크래커와 쿠키와 콜라를 먹는다. 고기를 먹지 않는 대신 시중에 공장에서 만든 주스와 공장에서 만든 라면, 공장에서 만든 비타민 음료를 먹는다. 그것도 부족해서 각종 비타민제와 칼슘제와 근육 강화제와 종합 비타민제를 먹는다. 그런 다음 나는 채식주의자라서 고기는 일절 먹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 나는 지구를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물의 시체를 먹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 나 또한 어느 정도 그들의 생각을 지지하는 일인이지만 아쉽게도 자연의 법칙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모든 고기는 인간의 몸속에서 독소를 뿜어낸다.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은 이것이다. 인류는 원래 고기를 먹도록 만들어졌는가? 너무도 많은 양심적인 증거들이 아니오 라고 말한다. 영양학적, 생리학적, 혹은 심리학적으로 검토해 보아도 정당성이 없다고 말한다.
충격적이지 않은가? 인간이 수렵을 통해서 잡은 동물의 시체를 익혀 먹으면서 진화했다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수많은 인류학자들과 진화 생물학자들은 인간이 열매와 식물의 뿌리 등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했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저 유명한 총균세의 저자이자 세계적인 인류학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 박사는 그의 또 다른 명저 제3의 침팬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초기의 호모사피엔스의 것보다 훨씬 성능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현대의 수렵 채집인에 대한 연구에서도 한 가족에게 필요한 열량의 대부분은 여성이 채취해오는 식물성 음식물로 조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이 가지고 오는 것은 토끼 같은 작은 동물로 모닥불 옆에 앉아서 떠들어댈 만한 영웅담을 못 댄다. 대형 동물 사냥이 주요 식량 공급원이 되는 것은 북극 지방에 국한된 것이다. 그리고 인류가 북극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도 불과 수천 년 전의 일이다. 오랜 역사 속에서 인간은 위대한 수렵인이 아니라 식물성 음식이나 소형 동물을 얻기 위해 석기를 사용하는 약삭빠른 침팬지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고기의 영양학적 측면도 살펴보도록 하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음식의 제일 첫 번째 필요 조건은 그것의 연료 가치에 있다. 연료는 몸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고기는 어떤 연료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무런 에너지도 공급하지 않는다. 호모사피엔스가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료는 탄수화물로부터 만들어진다. 고기에는 탄수화물이 없다. 연료 가치가 없다는 말이다.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도 에너지를 공급할 수는 있다. 그러나 더 긴 과정을 거쳐야 하고 더 고통스러운 소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그리고 지방은 몸에 비축된 탄수화물이 고갈된 이후에만 연료로 전환될 수 있다. 과도하게 먹은 탄수화물은 일정 부분 몸에서 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된다. 인간의 몸은 이렇게 많은 양의 지방을 먹지 않고도 체내에서 지방을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다. 지방은 탄수화물의 은행 금고라고 볼 수도 있다. 그곳에서 필요할 때마다 저장과 인출이 이루어진다. 또 하나 고려할 것은 섬유질이다. 건강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섬유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엇보다도 섬유질은 변비와 치질을 치료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고기에는 이 몸속 쓰레기 청소부인 섬유질이 없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제로라는 말이다. 이제 고기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의 이용 가치에 대해 살펴보자. 하나의 아미노산 사슬은 51개에서 20만 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기를 통해 단백질이 섭취되면 그 사슬은 분해되어 인간의 단백질로 다시 조립되어야 한다. 아미노산은 다소 약한 면이 있다. 요리할 때 열을 사용하면 많은 아미노산이 응고되거나 파괴되어 몸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 이 사용할 수 없는 아미노산은 독소가 되어 체중을 증가시키고 몸에 불필요한 일을 증가시켜 에너지를 고갈시킨다. 고기에 있는 아미노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육식동물이나 잡식동물처럼 산 것을 날로 먹어야 한다. 그 나름의 단점이 있는 생선회를 제외하고 사람들은 고기를 날로 먹지 않는다. 설사 산채로 먹는다 해도 각종 양념을 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다. 당신은 죽은 소의 살점을 칼로 도려내서 입으로 가져갈 수 있는가? 그 맛이 너무 황홀해서 다음에도 반복적으로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가? 생선회는 항상 밥을 같이 먹게 된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잘못된 배합이 발생한다. 그리고 생선회는 장 내부에 기생충을 만들 뿐만 아니라 수질 오염의 주범이기도 하다. 생선회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해두자. 고기는 포화 지방이 상당히 높다. 이것은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종류의 지방이 아니라 심장 발작의 원인이 되는 나쁜 지방이다. 따라서 영양학적으로 그와 반대되는 모든 상업적 광고에도 불구하고 고기는 찬성할 내용이 없다.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없다.
이제 육식의 생리학적 측면을 살펴보자. 육식동물의 이는 길고 날카로우며 끝이 뾰족하다. 모든 육식동물들의 이가 다 그렇다. 인간은 음식물을 부수고 으깨는 데 필요한 어금니가 있다. 육식동물의 턱은 위아래로만 움직이는데 찢고 물어뜯기 위한 것이다. 인간의 턱은 위아래로만이 아니라 옆으로도 움직이는데 그것은 으깨기 위한 것이다. 육식동물의 침은 강한 산성으로 동물의 단백질을 소화하는 데 쓰인다. 육식동물의 침에는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화학성분인 프티알렌이 빠져 있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침은 알칼리성으로 탄수화물의 소화에 필요한 전분 분해 요소인 프티알린이 함유되어 있다. 육식동물의 위장은 단순히 둥근 주머니 형태로 되어 있으며 초식 동물보다 10배나 많은 염산을 분비한다. 육식동물의 유액은 거의 독이라 생각해도 무방하다. 인간의 위장은 타원형이며 구조적으로 더 복잡하고 12장과 뒤얽혀 있다. 육식동물의 장 길이는 몸통의 3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쉽게 부패하는 음식물을 빨리 내보내게 되어 있다. 인간의 장은 몸통 길이의 12배이며 모든 영양분이 추출될까지 음식물을 장 안에 놓아두도록 되어 있다. 육식동물의 간은 초식동물의 간보다 12배에서 15배나 많은 요산을 제거할 수 있다. 인간의 간은 소량의 요산만을 겨우 제거할 뿐이다. 요산은 극히 위험한 독소로 우리 몸을 크게 손상시키는 물질이다. 모든 고기는 많은 양의 요산을 우리 몸의 내부에 뿜어낸다. 육식동물과 달리 우리 인간은 요산을 분해할 요산 분해 요소가 없다. 육식동물은 표피를 통해 땀을 흘리지 않으며 땀 구멍도 없다. 인간은 땀구멍이 있어서 피부를 통해 땀을 내보낼 수 있다. 육식동물의 오줌은 산성이고 우리 인간의 오줌은 알칼리성이다. 육식동물의 혀는 거칠고 우리의 혀는 미끈하다. 인간의 손은 육식동물의 발톱처럼 죽은 동물의 시체에서 내장을 뜯어내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나무에서 과일을 따기에 알맞도록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다. 인간은 해부학적으로 고기를 먹기 위해 찢고 뜯는 기능이 하나도 없다. 다람쥐를 보면 먹고 싶은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심리학적으로도 고기를 먹게 되어 있지 않다. 당신은 우거진 숲속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며 가슴에 맑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천천히 걸어가 본 적이 있는가? 아마 비가 개누라서 모든 것이 신선하고 깨끗했을 것이다. 해는 나무 사이로 비치고 꽃이나 풀 위에 있는 물방울은 반짝이고 있다. 바로 그때 다람쥐 한 마리가 당신이 가고 있던 오솔길을 가로질러 간다. 그 다람쥐를 본 바로 그 순간 그 첫 번째 본능적 욕구는 무엇이었나? 갑자기 달려들어 이로 물어뜯어 그것의 피와 내장, 피부, 뼈, 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이 첫 번째 욕구였을까? 그런 다음 기분 좋게 입술을 핥고 마침 공교롭게도 그 숲에 그 오솔길을 만들어서 이 작고 맛있는 음식을 주신 신에게 감사했을까? 아니면 종종 걸음으로 지나간 작은 동물을 보는 바로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어머 저 다람쥐 좀 봐 귀엽지 않니? 하고 외쳤을까? 스테이크가 먹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풀밭을 여유롭게 거니는 송아지를 때려 죽인 후 목을 베고 배를 갈라서 피와 내장을 거쳐 원하는 부위를 잘라낼 것인가? 정육점에 고기를 사서 요리해 먹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오랫동안 당신의 친구가 되어준 송아지라면 그게 불가능하고 남의 집에서 기른 송아지라면 가능한가? 당신이 소고기를 먹는 행위는 도살장 주인에게 소를 죽여서 포장해 달라고 위탁을 한 셈이다. 종종 아이들이 진짜 평가의 기준이 된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기에게 토끼 한 마리와 사과 한 개를 주어보라. 만약 그 아이가 토끼를 먹고 사과를 가지고 논다면 당신에게 멋진 스포츠카 한 대를 사주겠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까? 두 가지 간단한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습관과 조건화다. 만약 발을 절단하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일이 없을 거라고 사람들을 설득한다면 처음에는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수천억을 들여 광고를 하고 수십 년 동안 캠페인을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 좀 심한 비유지만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히틀러의 오른팔이자 나치 정권의 2인자였던 괴베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민중에게는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존심이 상했다면 당신에게 사과드린다. 두 번째는 그냥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전부다. 남들이 건강에 좋다니까 먹고 맛있으니까 먹을 뿐이다.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뚱보가 되어도 좋다면 그렇게 그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이것만은 명심하시라. 고기는 그것을 소화시키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완성하는데 너무나 많은 일거리를 갖다 준다. 그래도 계속해서 고기를 먹기 원한다면 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3가지 간단한 조언을 해주고 싶다. 좋은 판매처를 구한다. 도살할 동물에게는 몇 가지 위험한 화학물질이 투여된다. 그 동물을 최고의 가격으로 팔기 위해서다. 여기에는 항생제, 페니실린과 테트라시클린, 세슘 137로 오염을 제거한 하수구 찌꺼기, 방사선, 핵 처리물, 성장 촉진제, 그리고 수많은 화학물질들이 포함된다. 죽은 고기의 빛깔을 잿빛 대신에 붉은 빛으로 바꾸고 시체의 악취를 줄이기 위해 일상적으로 황산 나트륨에 담그는 화학 처리는 말할 것도 없다. 시멘트 가루까지 먹인다. 그렇다. 영양보건지는 미국 중서부 지역의 일부 목축업자들이 소의 몸무게를 늘리기 위해 소에게 수백 킬로그램의 시멘트 가루를 먹인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 소식을 들은 소비자 단체는 미 식약청에 그 일을 중단시킬 것을 탄원했다. 그것을 조사한 식약청은 시멘트 가루를 먹는 것이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는 타당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로움이 증명될까지 그 관행을 막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당신은 체중을 늘리려고 시멘트 가루를 먹겠는가? 이것이 상상할 수나 있는 일인가?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아무런 화학 첨가제를 투여하지 않고 자연에서 자연적으로 방목해서 기른 소고기와 닭고기를 판매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을 찾기 바란다. 당신이 돈을 내고 사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다. 당신이 가는 정육점이 그런 고기를 취급하지 않는다면 다른 곳을 찾아보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고기는 하루 한 번 이상은 먹지 않도록 한다. 고기를 하루에 한 번 이상 먹게 되면 그것을 소화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독소 제거를 하는데 사용할 에너지가 충분히 남아있지 못하게 된다. 그 한 번의 식사는 가능하면 저녁에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어떤 날은 고기 음식을 전혀 먹지 않도록 한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날에도 죽지 않고 깨어날 것이다. 아마 전날보다 더 활력이 넘칠 것이다. 적절하게 배합한다. 적절히 배합되지 않은 음식을 먹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기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길 바란다. 적절히 배합된 고기만으로도 당신의 몸은 힘들다. 고기와 함께 진수성찬을 먹지 말라는 말이다. 이를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길 부탁한다. 나는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운동선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미 의학협회 지에는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논평이 실려있다. 균형이 잘 잡힌 식사를 하는 운동선수가 단백질 영양제를 추가로 섭취한다고 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운동선수도 일반인과 같은 양의 단백질이 필요하다. 단백질은 절대 체력을 증강시키지 않는다.
초과된 단백질을 소화하고 신진대사를 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뿐이다. 더욱이 운동선수가 추가로 먹은 단백질은 탈수와 식욕부진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만일 더 많은 신체적 활동이 예상된다면 더 많은 연료를 확보하기 위해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내가 말하는 탄수화물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빵이나 과자, 국수, 라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공장에서 가져온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이 아니라 쓰레기 음식이라는 뜻을 가진 정크푸드일 뿐이다. 나는 지금 과수원에서 가져온 사과와 포도, 그리고 밭에서 가져온 신선한 고구마와 감자를 말하는 것이다. 단백질은 연료의 효율성을 파괴한다. 근육의 활동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백질은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고 오히려 소모시킨다. 전적으로 고기만 먹는 사자는 하루에 20시간을 잔다. 과일만을 먹는 침패치와 오랑우탄은 6시간만 잔다. 소화를 시키기 위한 에너지가 사자에게는 남아있지 않고 오랑우탄에게는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이다. 또한 미 의학협회지는 채식은 심장병을 90%에서 97%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믿을 수 없는 기관에 믿을 수 없는 통계가 아닐 수 없다. 미 의학협회는 이런 말을 해서 돈을 벌지 못한다. 영양제를 먹어야 한다고 말하고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 뒤에는 육류업계와 식품업계와 제약업자들이 몰래 숨어서 미디어를 조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는 비타민 B12다. 영양제를 먹지 않으면 비타민 B12가 부족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제약업계의 상업성 멘트는 당치도 않은 말이다. 우리가 먹는 동물들은 그것을 어디에서 얻는가? 비타민 B12는 식물에서 아주 소량으로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나 비타민 B12는 주로 몸에서 생산된다. 우리에게 고기와 우유를 공급하는 소는 비타민 B12를 어디에서 얻을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저절로 나온다. 아마도 고기나 유제품에서만 이것이 나온다면 인류는 이미 멸종하고 말았을 것이다. 인류의 수많은 보고서들이 내 이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비타민 B12의 양은 아주 미미해서 그 중량은 마이크로그램이나 나노그램으로 계산된다. 비타민 B12 1mg이면 체내에서 2년 이상 쓰기에 충분하며 건강한 사람의 몸에는 보통 약 5년치의 필요량이 저장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다. 고기를 먹으면 부패가 시작되므로 위장에서 비타민 B12의 생산을 방해하고 지연시킨다. 따라서 육식주의자들은 채식주의자들보다 비타민 B12의 결핍증에 걸리기가 더 쉽다. 이것은 미 농무성의 영감에도 나와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는 정반대의 내용이 홍보된다. 고기를 팔아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뒤에서 조종을 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 책을 읽는 당신을 포함해서 모두가 아는 사실이 되었다. 나는 또다시 질문하겠다. 당신은 비타민 B12가 부족해서 질병에 걸린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달걀에는 비소가 숨어 있다. 달걀이 단백질 원으로서 고기보다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실제로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은 양질의 단백질이 아니다. 양질의 아미노산이 필요할 뿐이다. 달걀은 날로 먹지 않는 한 그 아미노산은 열로 인해 응고되고 사라져버린다. 날로 먹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당신이 좋아하는 프라이드 치킨에는 기생충을 죽이고 산란을 촉진시키기 위해 닭이 살아있을 때 제공된 비소가 함유되어 있다. 그 치명적인 독소를 우리가 섭취한다. 또한 달걀에는 간과 콩팥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황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썩은 계란은 고약한 악취가 난다. 바로 황 냄새다. 성냥을 켤 때 나는 그 황 냄새가 계란에서도 나는 것이다.
당신 앞에 비소가 놓여있다면 먹겠는가? 예쁜 접시에 황이 담겨있다 한들 먹겠는가? 이게 우리가 사먹는 계란의 실체다. 아름다운 인간의 몸이 생존하기 위해 700만 년 동안 구린내 나는 음식을 먹으면서 진화했을까? 어느 뜨거운 날 집 앞 도로에 달걀을 떨어뜨린 다음 8시간 정도를 내버려둔 후에 확 풍겨오는 악취를 맡아보라고 권하고 싶다. 달걀을 36.5도가 되는 몸에 8시간을 두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달걀을 섭취한 후에 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사실을 안다면 당신은 아연실색할 것이다. 미안하게도 너무 냄새나는 얘기를 했다. 그러나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래도 믿지 못하겠는가? 그렇다면 다음에 신뢰성 있는 보고서를 접해보라. 400명의 의학, 생화학, 영양학, 자연과학계의 박사들로 구성된 문명 및 환경조사를 위한 국제학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그들은 기존의 단백질 필요량에 대한 총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는 일상의 식사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음식을 매일 섭취하는 것은 절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학술단체가 이런 진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증거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지는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이다. 노르웨이 과학자인 칼 룸홀츠 박사는 식인 인류학에 대한 심도 높은 연구로 유명하다. 그에 의하면 과거 호주의 어떤 원주민들도 서양인들의 살코기가 짜고 메스껍기 때문에 먹지 않았을 거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과거 아시안인들과 다른 원주민들은 좋은 먹잇감으로 여겨졌는데 그것은 그들이 주로 채식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에 생기를 넣어주기 위해 생명이 충만한 음식을 주로 먹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꺼림칙한 이야기이지만 믿을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채소는 베지터블은 베지투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생명이 충만한 이라는 뜻이다. 생명이 충만한 음식을 먹기 바란다. 우유는 정치적인 식품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기의 단백질이 체중 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에너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또 하나,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우유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우유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고기를 먹는 습관과 마찬가지로 의견이 분분하다. 수십 년의 연구 끝에 내가 내린 결론은 이렇다. 고기를 제외하고 유제품만큼이나 빨리 다이어트 효과를 손상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기와 우유는 살을 빼는데 가장 큰 적이라는 말이다. 나는 또다시 여러분의 믿음 체계를 산산이 부수고 있다. 당신은 내 말에 동의하기가 힘들 것이다. 유치원 때부터 학창시절 내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유는 완전식품이라는 교육을 받았으니 나도 당신을 이해한다. 당신은 한때 고기와 유제품만을 먹는 다이어트를 통해 일시적이나마 살을 빼기도 했을 것이다. 나 또한 당신처럼 그랬었다. 나도 한때는 한 달 동안 계란과 고기와 치즈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리고 11kg을 뺐었다. 나는 그때 행복했을까?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나는 항상 몸과 마음이 찌뿌둥했었다. 또한 그 이전의 식사로 되돌아간 후 한 달 만에 11kg이 다시 늘었다. 잠시 동안 나는 체중을 줄일 수가 있었다. 하나 또는 두 개의 식품군이 식사에서 완전히 빠져버리면 언제라도 체중은 줄게 된다. 처리해야 할 독소들이 줄어들면서 독소를 가두고 있던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먹었던 것들은 수분 함유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내내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항상 몸이 거북했으며 내 입에선 오수 처리장의 썩은 냄새가 났다.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서 쓰레기 냄새가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독성 노폐물이 호흡과 땀을 통해 몸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고기 썩는 노린내를 없애려고 향수를 뿌린다.
그러나 아시아의 오지마을 사람들에게서는 썩은 냄새 대신에 향긋한 풀냄새와 과일 냄새가 난다. 나는 미얀마의 오지마을에서 민박하면서 맡았던 시골 사람들의 향긋한 냄새를 잊을 수가 없다. 그들은 서구의 도시 사람들에 비해 훨씬 가난했지만 훨씬 순결한 음식을 먹었다. 그만큼 표정도 밝았다. 당신이 먹는 음식대로 당신 몸에서는 냄새가 난다. 고기 썩는 냄새와 과일 썩는 냄새는 너무도 다르다.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의 몸은 당신이 먹는 음식의 결과물이다 라는 말이 있다.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은 유제품을 소비한다. 유제품이 그렇게 좋은 음식이고 미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다면 미국인의 건강 또한 최고로 좋아야 맞을 것이다. 인체 건강에 관한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프로그램 개발 책임자인 리처드 킬러 박사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인의 퇴행성 질병은 확고부동한 세계 1위이다. 미국의 의료비 지출은 국민 총 생산 대비 18%에 이른다. 100원을 벌어서 20원가량을 병원비로 쓴다는 말이다.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는 국민들이 왜 그렇게 뚱뚱하고 질병에 신음하는 것일까? 유제품을 많이 먹을수록 심장질환, 암, 관절염, 편두통, 알레르기, 중이염, 감기, 건초열, 천식, 기관지염에 많이 걸린다는 자료는 셀 수도 없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기로 한다. 유제품이 어떻게 살을 찌게 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하기로 하자. 절대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 우유가 미국에서 가장 정치적인 식품이라는 것이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의하면 유제품 업계는 1년에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보조금으로 지급받고 있다. 무슨 말인가? 납세자들, 바로 소비자들이 유제품 업계에 그 돈을 지불한다는 말이다. 결코 섭취되지 말아야 할 수많은 유제품을 사는데 매시간 수십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지금 창고에 쌓여 있다. 그 중에는 완전히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것들도 있다.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 잉여 유제품에 대한 창고 비만으로도 매년 수천 달러가 소모된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과 같이 현명하고 똑똑한 소비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 진실을 알아챈 지성인들이 우유는 송아지가 먹는 음식이지 인간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줄고 있다. 그러나 생산은 계속되고 있다. 유제품이 건강에 이롭다고 말하는 광고는 상업적인 의도를 가진 것이다. 미국에서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과잉 생산된 유제품 재고를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우유 마시기 캠페인에 매년 수억 달러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미국인의 건강을 위한 캠페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 광고 캠페인의 진짜 이유는 과잉 생산되어 창고에서 썩어가는 유제품을 소진시키려는 식품업자와 농축산업자와 미디어의 합작품에 불과한 것이다. 당신은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으리라 믿는다. 우유는 송아지를 위한 것이다. 유제품 섭취의 장단점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사실 시간 낭비처럼 보인다. 단순히 우리의 상식에게 물어보면 정답은 저절로 나온다.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해보자. 부디 솔직하게 대답하길 바란다. 어른 소는 다른 어른 암소의 젖을 먹지 않는다. 그런데 왜 인간은 그것을 먹을까?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른 암소의 젖을 먹는 것일까? 만약 다 자란 암소에게 우유를 권하면 코로 킁킁 냄새를 맡고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고맙지만 사양하겠어요. 난 풀이면 충분하니깐요. 당신에게 물어보자.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신께서 과연 지구상에서 송아지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우유를 마시는 동물로 인간을 지명했을까? 당신의 대답은 이럴 것이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유는 송아지가 먹는 거죠. 당신이 맞았다. 암소의 젖은 단 한 가지 목적, 그 목적을 위해 의도되었고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그 소의 새끼들을 위한 양식이다. 어떤 야생동물도 일단 젖을 떼고 나면 어미의 젖을 마시려고 하지 않는다. 물론 자연적 성향이 왜곡된 가축으로 길들여진 동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개의 젖을 먹는 경우도 있고 개가 우유를 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모두 야생의 성향이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기르는 애완동물에서만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성향이다. 나는 이것을 가리켜 가축의 정신병적 성향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어떤 동물이든 태어난 후 일정 기간 어미의 젖을 먹는 것은 모두 포유류의 한결같은 습성이다. 그래서 젖을 먹여 새끼를 키우는 동물이라는 의미로 포유류라 명명한 것이다. 젖을 떼고 나면 죽을 때까지 다른 음식에 의존한다. 자연은 포유류가 어린 나이에 젖을 떼도록 지시한다. 인간의 경우 6에서 12개월 정도 모유 수유를 하게 되는데 이 기간에는 임신이 되지 않도록 자연이 설계까지 해놓은 상태다. 모유 수유 기간에 임신을 하게 되면 태어난 아기가 먹어야 할 영양분을 어머니 뱃속의 아이에게 빼앗기지 않겠는가? 그것은 태어난 아이에게도 좋을 수 없고 뱃속의 아기에게도 좋을 수가 없다. 이것은 모든 포유류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리다. 자연은 얼마나 정확하고 신비스러운 존재인지 알면 알수록 감탄이 절로 나온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엄마가 젖을 먹이는 일을 마친 다음에 송아지의 엄마가 만든 젖으로 대체하도록 가르친다. 젖을 뗀 이유는 물론이고 태어나자마자 소의 젖을 먹이는 경우가 태반이다. 달리 말해서 지구상에서 다른 동물의 젖을 먹이는 동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가? 물론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서로 상반되는 정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얼룩말이 기린의 젖을 먹고 자라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말의 젖을 먹고 자라는 강아지를 본 적이 있는가? 사슴의 젖을 먹고 자라는 고양이를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암소의 젖을 먹고 자란 인간을 본 적이 있는가? 앞에 세 가지는 보지 못했지만 뒤에 한 가지는 보았을 것이다. 사실 이 네 가지 모두 똑같이 말도 안 되는데도 말이다. 당신은 암소의 젖을 먹는 사람들을 매일 보면서 살고 있다. 우유를 마시지 않는다고 해도 요구르트, 치즈, 버터 등과 같은 유제품을 먹는다는 것은 우유를 먹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어떤 사람이 암소의 젖에 입을 대고 빨아먹지 않고 젖을 짠 후에 깨끗한 잔을 마셨다고 해서 암소의 젖을 마시지 않은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젖으로 만든 치즈를 빵에 얹어 먹었다고 해서 암소의 젖을 먹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시골길을 운전하다가 넥타이에 양복을 입은 신사가 무릎을 꿇고 암소의 젖을 빨고 있는 것을 본다면 당신의 표정은 어떻게 변할까? 갈증이 심했던 당신도 가던 일을 멈추고 바로 그 암소에게로 가서 신사와 함께 암소의 젖통에 대고 입을 대고 젖을 빨아먹겠는가? 당신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손사래를 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양복을 입은 사람이 우유를 빨아먹은 다음에 그 젖소에게서 짠 우유를 가공해서 멋진 종이팩에 넣어준다면 당신은 당연히 마실 것이다. 물론 내가 좀 과장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안다. 그러나 우리의 논리와 본능과 상식, 그리고 자연의 법칙으로 생각해보자. 하늘에 전능하신 자연께서 먹으라고 명령한 것이라면 좋다. 인류가 700만 년 동안 진화하면서 먹어온 음식이라면 좋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밀림의 호랑이가 풀을 뜯어먹고 초원의 소들이 얼룩말의 시체를 먹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우유는 몸속에 점액을 형성한다. 당신은 이제 뭘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고 헛웃음을 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더 빨리 설득당하는 조금 과학적인 방식으로 말해보겠다. 우유의 화학적 성분 구성은 모유의 화학적 성분 구성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유를 분해하고 소화하는 데 필요한 효소는 레닌과 락타아제다. 이 효소들은 대부분 3살이 되면 다 없어진다. 모든 젖에는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있다. 우유에는 모유보다 카제인이 300배 많이 들어있다. 3배도 아니고 30배도 아니고 무려 300배다. 그것은 커다란 뼈의 발육을 위해서다. 카제인은 위장 안에서 응고되어
크고 질기며 빡빡하고 소화하기 힘든 덩어리를 형성하는데 이는 4개의 위장으로 구성된 소의 소화기관에 적합한 것이다. 일단 사람의 몸으로 들어간 이 두껍고 끈적이는 물질은 몸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 인체는 어떻게든 이것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처리하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소모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불행하게도 이 끈적끈적한 물질의 일부는 굳어져서 창자의 내벽에 붙어버린다. 당연히 다른 영양분이 몸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는다. 결국 장은 무기력 상태가 된다. 또한 우유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은 몸에 상당히 많은 독성 점액을 남긴다. 이 독성 점액은 산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그중 일부는 나중에 그것이 처리될 수 있을 때까지 몸의 어느 한쪽에 오랫동안 저장된다. 집의 먼지를 털어내기 전에 풀을 쏘아서 모든 가구 위에 발라보시라. 그리고 먼지를 털어보시라. 먼지가 털릴까 쌓일까? 유제품은 우리 몸속에서 이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 체중 감소가 아니라 체중 증가로 직결된다. 목공 작업에서 악교풀이 하는 역할을 우리 몸속에서 카제인이 하는 것이다. 강력한 접착제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109세까지 살다 간 노만 워커 박사는 반세기가 넘도록 이 주제에 대해 연구했으며 실제로 내분기계의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그는 갑상선암의 가장 큰 원인도 우유를 포함한 카제인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유제품은 심하게 가공되었을 뿐 아니라 그 안에 페니실린과 항생제가 남아있어 몸에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지운다. 건강할 때부터 꾸준히 약을 복용하라고 충고하는 약사나 의사는 없다. 우리는 가능하면 약을 적게 복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을 분해하고 제거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뉴 잉글랜드 의학지에서 홈버그와 오스터홈 같은 의사들은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젖소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는 일반적인 관행 때문에 인간의 몸에 치명적인 박테리아가 만들어진다. 사우스다코타에 있는 사육 암소들에게 항생제를 투여한 이후 이 암소의 젖을 먹은 17명의 사람이 질병에 걸렸고 한 사람은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같은 주제에 관한 사설에서 이 잡지의 선임 편집자인 스튜어트 레브 박사는 말했다. 항생제를 투여하는 도박 행위를 중단할 때가 반드시 왔다. 확실히 왔다. 비록 과거의 가축을 생산하는 데 효과적이었더라도 이러한 관행의 결과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간과할 수 없다. 오늘날 수십만 트럭분의 항생제가 여기에 소비되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해 인간을 죽이는 행위가 끝도 없이 자행되고 있다는 말이다. 유제품이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몸에서의 점액 형성이다. 유제품은 우리 인간의 소화기관에 점액을 만들어 소화를 매우 느리게 한다. 절대 필요한 소화 에너지가 항상 탕진된다. 이 상황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몸에 지나치게 점액이 형성되면 체중 감소는 2배, 3배 더 어려워진다. 몇 마디 말만 하면 코 뒤에 있는 점액을 내보내려고 목 뒤에서 소리를 내는 사람들과 얘기해 본 적이 있는가? 크윽 소리가 바로 그것이다. 다음에 그런 사람을 만나면 유제품을 어느 정도 먹는지 물어보길 바란다. 즐겨 마시지 않는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유제품에 대한 전통적 견해는 가장 노골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권위자 중에 한 명은 윌리엄 앨리스 박사다. 앨리스 박사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매우 존경받는 사람으로 42년 동안 우유와 관련된 문제에만 몰두해서 연구했다. 그가 보여준 유제품과 심장질환, 관절염, 알레르기, 편두통 사이의 연관성은 놀라운 것이다. 그는 우유와 유제품이 비만의 주요 원인이라는 압도적인 증거는 넘치고 넘친다고 말했다. 또한 42년에 걸친 의사생활 동안 나는 환자들을 위해서 25,000번이 넘는 혈액 검사를 했다. 이 검사를 통해 유제품을 먹는 성인들은 먹지 않는 성인들보다 영양분 섭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영양분 섭취 능력이 떨어지면 항상 피로해지고
질병이라는 개선물에 들어서는 특급 열차를 타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유제품은 아무리 잘 배합해서 먹는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 유제품은 어떤 것이든 농축 음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농축 음식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유는 케이크, 쿠키 혹은 시리얼과 함께 소비되기 때문에 모두 적절한 음식 배합을 위반하고 있다. 유제품은 그것만 먹어도 몸에 충분히 장애가 되는데 다른 음식과 부적절하게 배합되면 그것은 엄청난 문제를 새로 발생시킨다. 유제품에는 요구르트도 포함된다. 내가 지금 무엇라고 말했나? 그렇다. 요구르트도 유제품이라고 말했다. 요구르트는 절대 건강식이 아니다. 그것은 우유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우유는 송아지를 위한 것이다. 요구르트를 먹어서 생기는 좋은 박테리아는 우리 몸이 잘 알고 있어서 이미 저절로 충분히 생산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TV에서 광고하는 요구르트 중 하나를 먹어서 130년을 살았다는 불가리아인은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촬영 카메라를 들이대기 전까지 그 제품을 본 적이 없다. 그들의 장수에 기여하는 요인은 신선한 공기와 맑은 물, 육체 노동,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재배하는 순수한 음식들이다. 불가리아의 시골 사람들은 시중에 가공된 요구르트를 먹지 않으며 먹어도 소량을 먹는다. 그들이 먹는 요구르트는 신선한 것으로 시중의 요구르트만큼 발효되지 않았다. 만일 그래도 유제품을 먹어야 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적절히 배합하길 바란다. 우유는 절대적으로 다른 음식과 같이 먹지 말고 그것만 따로 마셔야 한다. 그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점액을 형성하는 음식이며 다른 어떤 것과도 잘 어울리지 않는다. 치즈를 먹길 원하면 그것을 잘게 썬 다음에 순수한 채소 샐러드에 넣거나 녹여서 채소 위에 올려놓고 먹는다. 노란색 치즈는 화학 염색체에 담가둔 데다가 무시무시한 트랜스 지방과 혼합해서 만들었으므로 먹지 않도록 한다. 못 믿겠다면 지금 노란색 치즈를 사다가 포장지 뒷면에 재료와 함량을 확인해도 좋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각종 치즈가 함유된 정제식품에는 거의 가짜 치즈가 사용된다. 그 음식이 식은 뒤에 쩍쩍 늘어나지 않고 뚝뚝 끊어진다면 10중 8구 식용유로 만든 치즈일 가능성이 높다. 진짜 치즈는 아주 비싸기 때문이다. 우유도 비싼데 그것을 정지하면 얼마나 적은 양의 치즈가 나오겠는가. 저가형 피자나 냉동 피자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믿을 수 없다면 나와 내기를 해도 좋다. 그렇게는 살 수 없다는 피자에 열광적인 팬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다 한 번씩 피자를 먹는다면 그 정도는 괜찮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해로움은 인식하고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피자를 먹었으면 다음 날은 그것을 씻어내야 한다. 몸에 가장 좋은 것을 먹도록 한다.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매운 음식을 먹은 직후에는 먹지 않도록 한다. 먹는다면 가끔씩 될 수 있으면 빈속에 먹는 것이 좋다. 최소한 몸이 이에 맞설 기회를 줘야 한다. 요구르트도 마찬가지다. 과일과 함께 먹지 않도록 한다. 그것은 몸에서 모두 발효되고 부패할 것이다. 공복에 먹길 원한다면 순수한 요구르트를 집에서 만들어 드시라. 그것을 샐러드 드레싱으로 써도 좋다. 샐러드를 만들고 거기에 요구르트를 골고루 섞는 것까지는 용인하겠다. 우유를 마시면 몸에서 칼슘이 빠져나간다. 어떤 사람들은 칼슘을 위해 유제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우유가 칼슘의 주요 공급원이라고 교육받아 왔다. 우유를 먹지 않으면 이가 빠지고 뼈는 부서져 버린다고 교육받아 왔다. 그러나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은 모유에 들어있는 칼슘보다 훨씬 더 거칠다. 그리고 그것은 카제인과 결합되어 있다. 이것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한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시고 먹는 우유나 치즈는 저온 살균 처리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가공 처리가 된 제품들이다. 이런 과정은 칼슘의 질을 저하시키고
흡수되기 아주 어렵게 만든다. 젖소에서 짜낸 신선한 우유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인간에게 해로운 각종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어떤 이로움도 발견할 수 없다.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되었다고 담뱃잎을 씹어 먹겠는가? 그것을 가공한 다음 종이에 말아서 피우겠는가? 인간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나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유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 간단한 원리만 명심한다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모든 녹색잎에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다. 모든 생견과류에도 칼슘이 있다. 그리고 깨에는 지구상의 어떤 음식보다 더 많은 칼슘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의 과일에도 상당량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다. 과일과 채소를 매일 먹고 이따 음식이라도 생견과류를 좀 먹으면 칼슘 결핍이 도저히 생길 수가 없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섭씨 54도 정도의 열만 가해도 음식에 있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거의 파괴된다. 칼슘도 미네랄의 일종이므로 가능하면 불로 가공하지 않은 생견과류나 생씨앗류를 섭취하길 바란다. 칼슘의 가장 좋은 공급원은 깨, 견과류, 다시마, 홍조류, 모든 녹색잎, 무화과, 대추, 자두와 같은 과일과 채소들이다.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샐러드나 채소에 깨를 뿌려 먹어라. 당신이 아무리 칼슘 결핍에 걸리고 싶어도 걸릴 수가 없다. 우리가 칼슘을 소에 의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 소는 그 모든 칼슘을 어디에서 얻을까? 바로 살아있는 풀에서다. 암소가 칼슘을 위해 우유를 마시지 않고 치즈를 먹지 않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다. 칼슘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칼슘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몸에 있는 산성 물질을 중화시키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칼슘 결핍에 걸리는 진짜 이유는 산도가 높은 식사를 하기 때문이다. 몸에 있는 칼슘이 그 산성식품을 중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식사에서 많은 양의 칼슘을 얻지만 그 칼슘은 더 빨리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진된다. 버터를 제외한 모든 유제품은 산성이 극도로 많은 식품이다. 버터는 지방이라서 중성에 가깝다. 지방은 단백질의 소화를 지연시킨다. 따라서 버터와 다른 단백질 음식을 섞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버터는 탄수화물과 함께 먹을 수 있다. 당신은 칼슘을 위해 유제품을 먹는다. 그러나 당신이 먹은 유제품을 중화시키기 위해 인체 내에 칼슘이 사용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 참으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몸에 칼슘을 채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식습관을 바꿔 몸의 산성이 더 적게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칼슘의 그 잠재적 가치가 극대화될 것이다. 유제품의 소비를 줄이면 초기에 일시적으로 허물이 벗겨지거나 손톱이 쉽게 부러지거나 머리가 약간 빠지는 증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단백질의 결핍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걱정이 되면 의사와 상담을 해도 좋다. 그런 증상은 몸이 적응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유제품에 들어있는 거친 칼슘을 흡수했던 몸이 과일과 채소와 견과류와 씨앗류에서 발견되는 고운 칼슘을 흡수하는 몸으로 변화하며 적응하고 있는 것이다. 허물을 벗는 동물처럼 인간의 손발톱과 머리카락도 새로운 것으로 교체된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피부는 정기적으로 낡은 허물을 벗고 좀 더 건강한 조직으로 교체된다. 똑같은 방법으로 몸은 빠진 머리카락을 윤기 있는 머리카락으로 대체시킨다. 빠진 손발톱도 강하고 튼튼한 것으로 대체시킨다. 손발톱이나 머리카락에 문제가 생길 경우 특히 견과류가 도움이 된다. 채소도 물론 커다란 도움이 된다. 하루에 반컵 정도의 견과류만으로도 사람의 하루 섭취량을 초과한다. 유제품의 소비를 줄이는 즉시 견과류와 씨앗류를 일주일에 2-3번 정도 먹으면 된다. 그러면 손발톱과 머리카락은 전보다 훨씬 튼튼하게 자라고 윤택이 날 것이다. 수십 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나는 많은 종류의 알레르기와 천식이
우유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25명이 넘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앓고 있던 천식을 완전히 없앴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자연유생학자로부터 도움을 받았음을 알고 있다. 대부분의 천식 환자의 경우 그들은 유제품을 즐겨 소비했다. 베스 스나드그라스와 허버트 설턴 박사의 연구 결과도 나와 비슷했다. 아이들이 중이염에 걸리는 것도 같은 이유다. 중이염은 아주 일반적인 병이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유년기에 한 번쯤 중이염에 걸린다. 중이염을 겪는 어린이는 대부분 유제품이나 분유 혹은 그 두 가지를 다 먹고 자란다. 너무 확실한 증거여서 내기를 해도 좋다. 유제품이나 분유를 먹지 않고 자라는 어린이는 중이염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 이 제품을 먹는 아이들에게만 생긴다. 유제품이 건강에 필수 불가결한 음식이라고 강조하는 전문가들의 말을 TV에서 들었을 것이다. 부디 혼동하지 말길 바란다. 죄송합니다. 복잡한 숫자와 현학적인 이론을 뽐내는 전문가들에게 패배하지 말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를 근거로 당신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시라. 신은 인간을 소의 젖을 먹도록 창조했을까? 인간의 젖을 먹도록 창조했을까?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어떤 형태로 먹든 그것이 얼마나 맛이 좋든 유제품을 먹는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소의 젖을 빨고 있는 것이다. 신은 바보가 아니다. 몇 년 전 내 친구가 우유의 해악에 대한 책의 원고를 탈고한 후 그 당시 TV에 자주 얼굴을 비추는 유명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추천사를 부탁하는 전화였다. 그러나 그 의사는 깜짝 놀라며 추천사를 거절했다. 본인은 유제품 협회의 홍보대사라는 것이다. 우유가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점도 인정하지만 우유를 먹지 말라는 책에 추천사를 쓸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것도 모르고 전화한 친구가 애처롭다. 시중에는 수많은 다이어트 프로그램들이 난무하고 있다.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없다면 속임수에 불과할 것이다. 바로 운동이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